네, 밤사이 있었던 국내 이슈들 또 해외 이슈들 점검하면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독일의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내용도 점검해봤는데 어떨까요? 이 중에서 연준 이야기 한번 꼽아볼까요?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빈센트 라인하트라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영래포를 이용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출구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의 발언도 좀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RP라고 해서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거나 매입을 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있는 채권을 사서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긴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래포, 즉 풀려있는 채권 자체를 중앙은행이 가져가고 시중에다 주고 시중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어주는 거고요.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을 가져오고 채권을 민간에게 풀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영래포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구간에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긴축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하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죠. 그래서 연준의 구조라든지 연준의 긴축 정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핵심은 이번에 영래포가 됐든 자산 매각이 되었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양반은 지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다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단기금리 급등 상황이 자금 시장에도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긴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다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지준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포금리, 레포금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단기금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의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자산시장의 변동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고 난다면 이 시장에서의 충격은 좀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에 줄 영향도 미국의 긴축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정말 뭐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너무 비정상화되었다라는 거죠. 연준이 그동안 1조 달러도 채 안 되는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대차주조표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4조 달러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안이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자산은 언젠가는 줄여가야 될 것인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나 금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자산을 먼저 매각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분명히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부채가 이전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M&A 이슈도 있었는데요. 블랙스톤과 칼라일의 M&A 이슈였습니다. 일단 외부 자금을 쓰겠다라고 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걸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이거죠. 네. 그동안 이 사모펀드들이 투자해서 얻었던 수익의 대부분은 뭐 환율 가지고 조작을 한다든지, 뭐 조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투자, 아니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투자를 통해서 연수익률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고 오히려 올라가는 과정. 또 가장 큰 금융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이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려가야 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 쪽에서는 실익이 없고요. 그런 투자가 실물 투자로 많이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실물 투자 중에 하나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어서 최근에 런던,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그다음에 뭐 뉴욕의 가장 핵심적인 거리의 부동산 가격,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방법이 외부 기관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M&A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의 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펀드, 대형 연기금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이런 자금들이 M&A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네.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가 그게 아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핵심 그 부분이죠. 글로벌 회사를 매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 이런 걸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과연 그런 대형사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살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지주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회사들은 더 단단하게 뭉칠 가능성,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사의 가치를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슈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니프티 피프티와 같은 좋은 기업들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지주회사 중심으로 점점 지배구조가 단단하게 다져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배구조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슈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이준희 앵커도 좀 지적을 해줬어요. 이 마이크론 네, 그리고 샌디스크가 크게 밀려나는 모습도 그렇죠. 관측이 그런 됐었습니다. 움직임들이 반영이 된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 그 관련된 경쟁사들의 반응은 SK하이닉스와 동일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샌디스크도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늘려갈 때 국내에 이제 장비 회사 여러 개 있습니다만 국내 장비 회사들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노광 장비, 감광 장비 대부분의 장비들은 해외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 동향을 봤더니 별로예요. ASML이 조금 올랐고요.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오히려 조정이었고요. KLA 탱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은 딱 한 가지만 우려하고 있다. 이게 다시 치킨 게임으로 가면서 반도체 가격을 급락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금융시장의 반응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뭐 SK하이닉스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시각이 굉장히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미치지 않은 이상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은 그 메모리 회사들과의 치킨 게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라는 시각은 뭐 굉장히 어리석은 시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투자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해 보시면 IoT 기기가 앞으로 얼마나 많아질 것이며 웨어러블 기기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며 스마트 기기, 스마트카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장착되면 그 들어가는 반도체 양은 상상을 불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 우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도 삼성전자의 시각은 선투자를 통해서 미리 그 많은 물량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장비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좀 장기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시각입니까? 반도체 장비주에는 별로 돌아갈 게 없습니다. 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국내 반도체 장비주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는 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종목에 장기적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여전히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체 쪽에 좀 더 관심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슈 분석해 봤고요. 이제 시장 전 전략으로 이어갑니다.